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뭘 했다고 또 벌써 주말 저녁인가요?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프로고요. 배 감독이 없은 지 2주가 돼서 저희 이제 셋이서 모여가지고 계속 뭐 오프닝도 하고 뭐 네.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배 감독이 이제 못 비집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살짝. 아유, 그게 걱정인가요? 이 나름 야심이 있어요 우리 홍 대리가. 배 감독이 얼굴을 실제로 못 본 지 좀 되니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하네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중에는 네. 한번 찾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 안 가요. 너무 혼자 가서 하고 올까? 둘이 앉아가지고. 농담입니다. 네. 진짜 우리 살고 있는 분포가 서울 경기 지도를 펴놓고 보면 다 끝에서 하는 것 같아. 너무 멀어. 그렇지. 네. 좌상, 우상, 우하, 망상으로 좌. 퍼져 있죠. 모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조야. 쉽지 않죠. 네. 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여기서 배 감독님 집까지 가려면.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오빠 생각과 오늘의 빠따가 함께 있는 사연인데, 네. 2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김 선생님께서 먼저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좀 마음이 안 좋은 사연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20대 여자입니다. 정말로 부당하고 기분 나쁜 사람을 계속 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당시 기관장이 박찬주 대장급으로 갑질을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술 마시고 필름 끊기고 길에서 넘어져서 목발을 한 적도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참다가 다른 계획이 생겨 그만둔다고 직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했는데도 주말까지 저를 더 열심히 괴롭히더라고요. 참다가 정말 병날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시냐며 반박을 했어요. 딱 한 번. 그때부터 괴롭힘은 더 심해져서 그만둘 때까지 힘들었어요. 나름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았는데 마무리를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찝찝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떠난 후 그 기관장은 갑질로 가로 열고 저 말고도 여기저기 갑질을 했거든요. 그 갑질로 감사까지 받게 됐어요.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말했다가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 그냥 좀 더 참는 게 나았으려나 가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어떤 강사가 저한테 깎아내리기, 모욕, 신경질, 비교 등등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줘요. 한글이랑 한국어도 구분 못하면서 한글 공부 좀 하세요 라고 계속 구박하는데 솔직히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주변 사람들도 의아할 정도로 저에게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글과 한국어 좀 구분하고 말하세요. 유치원에서 한글 다 배웠거든요. 영어 공부하라고 하면서 알파벳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요. 정말 좀! 이라고 하고 싶은데 과거에 한마디 했다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이 강사 성격이 정말 이상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두고두고 불이익 줄 것 같고 하고 있는 공부 특성상 졸업하고도 계속 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참는 것만이 답일까요? 정말 웬만큼 참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할까요? 저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네. 이거 뭐 들어도 답답하네요. 네, 쉽지 않은 사연이네요. 근데 두 분은 뭐, 이런 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아마 성격이 개차반인 것 같지만, 싸가지는 없어도 개념은 있거든요. 반나야. 개념은 없어도 싸가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 때는 싸가지 없다고 그랬는데, 싸가지 없는 컨셉으로 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것도 개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웃긴데, 싸가지 없는 거랑 개념 없는 거랑 개념을 구분해야 되더라고. 또 달라 컨셉이 조금 또. 다르긴 하죠. 네. 이걸 뭘 구분해서 설명을 하나 싶긴 한데, 하여튼 좀 미묘한 거시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개인 사생활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라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냥 끝나는 건데, 이제 회사나 학교, 이렇게 사연 주신 분처럼 학교에서 봐야 되는 관계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고, 약간 요령도 필요하고.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갈구고 막 그랬던 적이 있나요?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있었죠. 저는 있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
시간이 해결해줬지. 견뎠습니다, 그냥. 근데 약간 독특한 상사여서 네. 기자 생활 할 때니까 선배 기자한테 굉장하게 시달렸는데 이분이 좀 스타일이 독특해서 한 명을 찍어놓고 계속 그 사람한테만 갈구는 특이한 좀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사인 같은 건가 보죠? 나한테 찍히면 힘드니까 그냥 개기지 마라는 거를. 성격인 것 같아. 그래? 그냥 성격인 것 같아. 그 타겟이 계속 바뀌죠.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부서가 바뀌고 나서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그 팀에 이제 타겟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굉장히 안쓰러워할 만큼 갈굼을 당했어요. 굉장히 근데 내가 일을 못해서 차라리 갈굼을 당하는 거면 상관없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취재원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술 먹으러 가야 된다 그랬는데 나하고 술을 안 먹는다고 갈구고 뭐 그런 거로 갈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랑 술을 왜 먹어야 돼? 취재원이랑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기사를 가져오려면.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갈구던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3, 4개월 했을까요? 정말 끝까지 차서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위에 있던 선배한테로 타겟이 옮겨갔어.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는 굉장히 친절해지고 이 선배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팀장이 바뀌었는데 뭐 아무튼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그렇게 회전 포탑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감정 기복 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데. 네. 대학 때까지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선배들, 형들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딱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괴롭힘 당하거나 막 진짜 못 다니겠다 저 사람 때문에 이랬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로 되게 관계가 꼬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편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보니 좋은 사람만 있었네.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야 되나? 야, 근데 진짜 스트레스 많으시겠네요. 진짜 많을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드시겠다.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본인이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라고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소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의연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직장 상사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대학원 강사가 계속 갈군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강사가 주로 갈구는 포인트가 뭐 깎아내리고 모욕 주고 약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주고 이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뭔가 써나간 논문이나 뭐가 과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인신공격에 가까운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지져라. 나는 뭐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봐라. 그나마 그냥 제가 비교적 소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디테일을 잘 모르니까. 지난번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랑 지금 학교에서 겪고 있다는 일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있었고 또 이렇게 있네?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죠. 흔히 한번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전에 이런 적 없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다. 강사가 계속해서 저렇게 갈구면 디테일하게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힘의 시간 강사들이 굴복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입지 같은 거에서 그러면 저 양반이 학교 내에서 강사직을 유지하거나 그 학계 내에서 자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담당 교수라든가 기타 권위자들 그런 양반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양반을 약호로 죽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김 선생이 네. 대학 강단에 좀 있어 봤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또, 네. 그거는 생각 못 했을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결국 다 이렇게 야비하게 인신공격하는 놈들은 또 자기보다 센 사람들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하죠. 찍소리도 못해. 이 강사가 누구한테 유독 꼼짝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먹이사슬 관계라는 게 조금만 관찰해보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그 관계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그 먹이사슬 관계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사람 기분이란 게 있잖아. 내가 이렇게 짜증나는데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띄지 않는 소심한 복수들을 몇 개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차가 어디 있다든가 그러면 긁어. 긁어요? 긁어. 그 차에다가 뭐 좀 해놔. 쓰레기를 붓고 간다든가. 그런 거라도 해야 속이 풀리지. 그렇잖아요? 늘 들고 다니는 뭔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소지품이 좀 있어 보인다. 그거. 네. 그래도 돼. 네. 차 긁는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시간을 두고, 해왔는데 다시 긁고, 이러면. 일단은 그 전에 블랙박스부터 확인하라고 의견을 드리고 주변에 싶고. CCTV와 블랙박스를 잘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하지 말고 우리 천방지축 중학생 조커가 있다. 그러면 평소에 그 학교 갈 일이 없어요. 걔네들은. 고나 하러 가서 빡 깨고 용돈 줍니다. 그리고 범죄인데? 범죄. CCTV 봤으면 뭐 어떡할 거야. 걔네 그 중학교가 그 대학교를 갈 일이 언제가 또 있어. 못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깨는 게 뭔가 정황상 그렇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후 하다 빡 하고 어이구 하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차가 없으면 어떡하지? 예를 든 거죠. 차를 예를 든 건데,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네.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자고 있는데 머리 위에 껌 씹덩을 딱 붙인다든가, 그래서 머리 감아도 안 되게. 자, 그러면 이분한테는 어떤 빠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대학원 강사. 강사한테. 강사. 너 이 새끼야 정교수가 안 되는 게 최고의 빠따인데. 임용 3회 연속 미끄러지기 빠따 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이네. 네, 치명적이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럼. 그렇지. 시간 강사를 계속 시간 강사만 해라. 그렇지. 나이 50까지 강사만 해라. 저는 준다면 거울 빠따 주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거울로 보면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너무 누가 봐도 아닌 행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은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이분은 그냥 조용히 거울의 방에서 그냥 거울을 앞에 세워놓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그런 빠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진실의 방 있잖아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 1회 초대권. 괜찮네요. 괜찮네. 머릿속에서 지징이 한번 울려봐야 정신 차린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네. 저희가 말씀해드린 것 중에서, 뭔가 좀 단초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 주인공 분에게 술친금 한 박스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 드시고 털어버리세요. 술친구면 정말 만병통치약인가 봐. 그렇지. 타박상도 치료하겠어. 저희는 광고 듣고요. 김 선생과 김 프로 둘이서 오붓하게 꾸며드리는 시사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 아기와 나를 만든 감독 손태겸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김 선생과 김 프로가 함께하는 시사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의 시사를 토요일 저녁에 한번 싹 갈무리해서 네. 야무리를 털어가는 그런 시간 거의 되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이에요. 그렇지. 저희가 녹음을 업로드되기 몇 시간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생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긴 한데 네. 이 포맷이 정착되면 우린 주말 이 시간에 어디 못 가. 앞으로 영원히 못 가. 이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토요일 저녁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지금까지는 네. 몇 주간에 걸쳐서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포기할 수가 없어. 둘이 그냥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떨어지면 저희가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 연애해야 돼. 어떻게? 저 지금 하여튼 뭐 가정도 그렇고 뭐. 근데 하여튼 이번 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이 좁은 나라에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야, 그래서 뭐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는 뭐니 해도 지진이죠. 그렇죠. 포항 네. 지진이죠. 지진과 그에 따른 수능 연기가 네.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요. 이게 참 아무래도 김프로랑 저랑 이 뉴스를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포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고 또 자료화면으로 가장 많이 쓰인 바로 그 학교 네. 한동대 저희 둘이 나온 바로 그 학교입니다. 저희가 그 기숙사에 있었어요. 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가뜩이나 돈도 없는 학교. 우리가 다 공부했던 그 건물이랑 기숙사 벽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까 네.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학교 최근에 가본 적 언제 있어요? 저는 한 1년 된 것 같네요. 1년? 네.
그 1년 전에 갔을 때가 그 전부터 얼마만큼 간 거야? 거의 졸업하고 처음 간 거 아닙니까? 아니, 띄엄띄엄 갔었어요. 아. 띄엄띄엄. 예.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주 강의를 갔잖아요. 아, 그러네.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 한 2년 동안에 매주 갔던 학교야. 그러네. 수업을 하러. 거기다가 애들이 막 운동장에 뛰쳐나와 있잖아요. 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같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참 보는 내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더라고. 네. 그래도 사상자가 없어서 네,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또 뭐 저희 교수님들, 제자들, 저희 친구 중에 이제 한동대 교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지 실시간으로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SNS상에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모니터들이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네. 네. 한동대 학생들이 포항의 기쁨의 교회인가요? 거기 피신에 가 있고 다른 북구 주민들은 흥해읍에 있는 체육관 그래서 피신에 계시더라고. 네. 네. 뭐 하여튼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저희도 사실은 몰랐는데 네. 그 빨간 벽돌 건물인데 벽돌이 뜯어지고 나니까 아내가 참 엉성하게 지었더만. 저희가 알 길이 있나요? 그걸 뭐 날림으로 지었는지 제대로 지었는지 뭐 뜯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나름 그 빨간 벽돌 건물이어가지고 이뻤어. 네, 잘 지었다 생각했는데 역시 참 이게 우리나라 95년도 개교했으니까 뭐 94년도 뭐 이때 지어졌을 텐데 지은 지 그 20몇 년 된 거죠. 네. 네. 한동대 학교의 그 문제는 하여튼 뭐 저희는 외부자 시선이 아니라 저희들 당사자 문제처럼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지진이 또 계속해서 그 뒤로 여진이 불과 며칠 전까지 며칠이 뭐야 어제 오늘 오전에도 약간 흔들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네.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계속 지진 안전지대라고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작년 경주 지진하고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대비를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졌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진도가 뭐 한 5, 6 뭐 이렇게만 올라가도 네. 굉장히 큰 피해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안전 불감증 비스름하게 대부분이 살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데. 그렇죠. 아니 뭐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적이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걸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건축적으로 또 여러 가지적으로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대비를 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기사도 하나 떴던데 네. 오늘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포공 아, 포항공대는 기본을 지켜서 안전했다. 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무식한 소리 한다 네, 진짜. 그러니까 네. 거기 안 살아보신 분들은 네. 그냥 그 기사를 보고 기본을 지켜서 그랬나 보다. 참 다행이네요.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던데 네. 포항공대가 이제 포항시 남구에 있고요. 그렇죠. 포항시 북구의 저쪽 끝에 이제 흥해. 그러니까 이명박 생가가 있는 흥해. 거기 안에 이제 한동대학교가 있거든요. 네. 차로 다이렉트로 밟아서 가면 한 40분 갑니다. 그렇죠. 멀어요. 네, 그러니까 40분, 되게 멀어. 40분 1시간 정도 네. 나가야 있는 곳에 포항공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진원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잘 지었겠죠. 네, 돈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잘 지었을 텐데 꼭 그걸 잘 지어가지고 안 무너지고 뭐 이랬던 거는 팩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걸 써대는 기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하나 터지면 네. 야마라고 하죠. 야마를 잡아가지고 쓰는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속보 경쟁으로 가다가 네. 이제 뭐라도 하나 기사가 될 만한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생각해내는 게 포항 안 가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급한 건 알겠는데 사실관계 확인은 하고 기사를 써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뭐 이렇게 돌려보고 전화해보고 대충 해가지고 이제 썼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아차 하다가 실수하면 그 세월호 사고 있을 때 보험금 얼마 받나 뭐 있다고 기사를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수능도 연기되고 굉장히 막 난리가 난 상황에 포공의 안전 뭐 이런 거를 지금 해가지고 기사를 쓸 참 신박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포항공대가 있는 남구가요. 그리고 그냥 북구, 남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항공대가 있는 남구로 건너가려면 큰 만을 하나 건너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그 무슨 강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 그래가지고 그 다리로 쭉 건너가야 되거든요. 바다랑 강이랑 딱 맞닿는 그 하구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좀 알아보고 써 좀.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보면 정말 기겁할 기사예요. 뭐야 이거. 막. 아무튼 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덩달아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네요. 네. 네. 수능 연기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도 되니까 뭐 뉴스 공장에서도 짧게 소개를 했지만 이건 뭐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다. 네. 소수의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그렇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니, 잘한 결정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돼요. 조중동에서 뭐 또 이렇게 볼멘 기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네. 컨디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들이 이제 뭐 있던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는 욱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비슷한 사이즈의 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해가 네. 대치동에서 났으면 아, 난리 났지. 그랬어도 난리 났어. 컨디션을 운운하며 어. 수능을 계속 강행해야 된다고 했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들 새끼들 사는 동네에서 벼락이라도 뚫어졌어 봐. 그러니까 만약에 대치동에서 뭐 학원가에서 만약 화재가 나가지고 네. 내지는 뭐 조금 큰 재난이 있어가지고 뭐 그랬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호들갑을 떨지 않았겠어요? 떨었죠. 네. 아니, 근데- 하다못해 예를 들어 뭐 홍수라도 나가지고 약간 교실이 약간 잠겼다. 음. 그랬으면 뭐, 바로 뭐. 포항 고3들은 괜찮나요? 그래서, 포항 고3들은 좀 그냥 컨디션 조절 안 돼도 괜찮아요? 어. 야, 그건 참, 하여튼 뭐 그렇게 철학과 철학이 이제 맞닥뜨리면서 뭔가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도 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수능 연기한 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떠는 일부 뭐 언론이나 사람들이 조금 있지만 그거는 극히 소수라고 보이고요. 네. 국민 대다수는 연기하는 게 맞다. 아니, 나는 그 소수가 기자들인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욕하기 싫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수능이 다가오고 수능을 위해서 이제 고3들은 다시 한번 컨디션을 다 잡고 포항 지역에 있는 고3들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고3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네, 아니, 체육관에 뭐 그대로 다 있어. 막 건물이 막 기울어져 있고 네. 여진이 계속 있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좀 특별한 케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 없는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뭐 하늘이 내린 뭐? 뭐라고? 아, 류여의 시골이요? 정말 이 아줌마 어떡하면 좋아. 환장하겠더라, 진짜. 태극 기뽕으로 진짜 싸대기를 돌려서. 와.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7일 날 자기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의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게 그 사람의 정확한 워딩이랍니다. 지적이 어디서 나와? 자기한테 나온 거지.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래. 문재인 정부래.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지가. 택단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 정말. 계속 다뤄주니까 그래. 아, 진짜 얼굴도 너무 밉상이야. 이게 제정신인가 모르겠는데 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역풍을 맞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계속 끼워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자기는 포항 지진을 천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건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뭐 택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요. 네. 말장난을 끝까지 하는 좀 그래요.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뭔가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 역풍을 맞으니까. 이 여자는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뜨고 싶어서 안 달란 삼류 연예인 같아. 정말 어렵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옛날 그 김구라가 했던 세바퀴 이런 데 있죠. 그 패널 한 30명 앉아 있는 거. 거기에 겨우겨우 한 자리 얻은 거야. 딱 한 주. 거기서 어떻게든 튀려고 막 쌩 난리 지랄을 피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한번 하고선 사라지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짝이야. 네. 어떻게든 한번 튀어보려고 저렇게 최고위원 선발될 때도 맨발로 나와가지고 뭐 퍼포먼스하고 태극기 흔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사실 새누리당 들어가기 전에 책 쓰신 것도 있어요. 그 책도 좀 사다가 읽어보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자기 입지를 다지려는 방식이 너무 삼류 연예인 특인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법을 뭐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국회에서 뭐 입법조사관을 했던가 하여튼 뭐 비스무리한 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커리어가 좀 특이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막 전형적인 길을 걷지 않고 나름대로 법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어서 그래도 좀
챙겨서 좀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누리당에 들어가더니 퍼포먼스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결국에는 저거 하려고 지금 저렇게 노력을 했던 것인가. 아, 미쳐버릴 것 같아. 류여애가 자기 발언을 지적하는 네티즌이 뭐 페북이나 이런데 댓글을 썼나 봐요. 거기다 뭐라고 답글 단 줄 알아요? 안 봤어. 흐흐흐 반사. 야, 정말 수준을 보여주네요. 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진 때문에 힘든 사람 많은데 제발 좀 입 좀 닥치고 있어 좀 제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표적으로 본인들의 가족들이 지진을 당해서 본인의 가족들이 사는 집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 못하죠. 이뿐만 아니라 정말 택도 없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동성애 뭐를 해가지고 무슨 하늘이 벌을 줬다는 둥. 또 무슨 뭐 교회 목사님은 또 이상한 소리 하나 했던데. 아, 몰라. 하여튼 보고 있기 참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습니다. 무슨 과세. 종교인들 과세해가지고 하늘이 벌 진짜 어디. 아, 정말 미쳐버리겠다, 진짜. 정말, 네, 세무조사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아가리 좀 닫아주세요, 제발. 아무튼, 생각을 좀 하고, 네. 본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들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읍시다, 네, 좀. 어떻게든 한번 관심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마음은 알겠으나, 네. 이런 분들에게는 무풀과 함께, 감자가 답인 것 같습니다. 빠따 한번 선다 줘야 되겠나, 우리가. 네. 하여튼 빨리 잘 수습해서, 이게 포항 지진이 바로 막 며칠 안에 수습될 그런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단 당장 벌어진 일을 몇 달 안에 잘 수습하고 또 날이 추워지잖아요. 관계 당국과 정부가 우리 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 수습을 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한 뒤에는 지진 피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주변에 관련해가지고는 모금 활동도 자발적으로 막 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도 하시면 좋겠고, 네.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안 좋아.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B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지난 주말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 뉴스 때 그걸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동으로 출국하실 예정인데 출국 금지 청원이 한 몇만 명이 댓글 달았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출국하는 날 몇 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나갈 때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혓바닥을 17번 낼름거리셨다고 또 JTBC에서는 그걸 친절히 셌던데. 네. 네. 정치 보복 그만하고 나라가 뒤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요지의 이야기를 한 3, 4분 하고 그렇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아주 심하게 역풍을 맞고 저도 김용민 브리핑에서 한 두어 번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슥. 이동감만 괜히 뒤에서 또 얘기하다가 차 놓쳐가지고 뛰어가는데 야 웃기더라 그거. 차가 버리고 갔어. 정말 의리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아베 영상 공유해드렸듯이 야, 도망치는 이동관 영상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야, 아무리 그런다고 그걸 버리고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지. 야,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총알바지 하겠다고. 그렇지. MB가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기자들 몰아다가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걸 안 기다리고 그냥 가냐. 그새 슥 가가지고 정말. 야. 나 좀 데리고 가 이런 표정으로 막 굉장히 상징하는 게 크다. 네. 저는 그 장면 하나가 지금 그 측근에 있는 무리들의 여러 가지 정신 상태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들이 원래 그런 인간성들입니다. 네. 이 MB를 둘러싸고 이제 점점 좀 좁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터져나온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것들이 조금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이시영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격리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라든지. 야, 격리팀장이 JTBC 나와가지고 얼굴 까고 이름 밝히고 하는데 아주 시원하게 다 얘기하던데. 그렇죠. 다 쓰요? 이명박 거죠.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래도 뭐 돈을 찾아갔거나 자기가 이익을 챙긴 게 정확하게 안 나오면 아마 법리적으로는 고민을 조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스의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죠. 아니 이 회사 어떻게 뭐 내가 돈을 빼간 게 없는데 왜 내 거라고 하냐라는 게 그때는 먹혔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몇 조 되죠. 그렇죠. 그 사이에
그 많이 커진 매출 규모 사이에서 비자금도 꽤 조성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들에게 승계 작업도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와는 법리적인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MB를 둘러싼 뭔가 그 양반 이제 발목이 걸릴지도 모르는 쟁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 그다음에 다스 문제. 근데 다스 문제는 아까 김포로 말한 것처럼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당장 그걸로만 본 문제가 없는데 다스의 그 비자금이 투자된 금액, 이 도곡동 땅 판 돈, 그게 BBK 주가 조작, 이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고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자원외교 비리들. 네. 당장 눈에 걸리는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네요. 많아요. 네. 또 근데 있어? 아니 그 세 가지에 아주 커다랗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세 가지고 그 안에는 디테일에 들어가면 더 많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걱정은 그분들이 하겠지. 네. 얼마나 입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혀를 낼렘낼렘 하나? 침이 마를 거라고 보고 차근차근 가면 그리고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지형이 언론이라고 보는데 네. 그냥 지난 10년 동안 입 닫고 조용히 못 본 척하고 있던 언론들이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표변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든 언론의 본령을 원래 했던 것처럼 네. 막 달려가면서 서로 특정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종편들도. 그렇죠. 아유, 막 떠들던데? 근데 기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네. 나름 그래도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뭐 쓰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오히려 더 되는 거지. 찾으려고 들면 열심히 해가지고 찾으면 찾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특종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본인들의 이익하고 상충하지가 않죠. 상충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부합하죠. 열심히 해가지고 특종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 쪽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을 테고, 그쵸? 그렇죠. 그게 이제 시너지를 낼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들 중에 네. 인지수사라고 하잖아요.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황인지? 그런 수사가 있는데 네.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동적으로 하는 수사 말고 네.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가지고 수사하는 걸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네. 그 인지수사의 요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 보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뭔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들은 찾아서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전화도 와요 가끔. 뭐 이런저런 것 보도하셨는데 검찰 쪽에서? 네, 좀 협조해 주실 수 있느냐. 아. 오케이. 그러면 뭐 자료 다 주고 하거든요. 나와가지고 뭐 말씀 좀 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네. 출입기자면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 오죠. 네.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이제 가가지고 쭉 얘기하고 잘해주고 이러면 많을 거예요. 참고하는구나. 네. 뭐 얼마나 논았지 이제. 그러면 검찰은 변창훈 검사 투신 이후에 외부적으로 볼 땐 약간 내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는데 조금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뭐 제가 듣기로는 네. 공안 검사들 중에는 불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다고 보고 네. 왜냐하면 이제 DNA 자체가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부에서 반발이 있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대세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반발이 있었으면 하는 펌프질이었다고 보고 저는. 보수 오히려. 언론에. 네. 조중동에서 네. 그렇게 펌프질을 해서 프레임을 좀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고 실상은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보니까 없었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냥 술에 좀 많이 취해가지고 뒷자리에 있는 총장한테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만류하고 뭐 이 정도였던 건데. 보수 언론 펌프질 얘기하니까 지난 한 주 정도간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일단 변창훈 검사 건으로 인해서 검찰 내부가 과도한 몰아가기 수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펌프질 하나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국정원장이 줄줄이 딸려가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동요한다. 그렇지. 요 펌프질 하나 있었어요. 네. 네. 또 하나가 참 군인 김정일이 가장 두려웠던 김관진을 잡아가서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꽃꽃장수. 네. 네. 요 세 가지 펌프질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셋 다 실패. 원치 않는 거죠. 네. 네, 원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원치 않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부든지 내가 좀 나서서 해보겠다
라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실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똥을 치우다가 계속 나오는 거라.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중동이 자기들이 그렇게 여론을 아젠다를 세팅해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거처럼 또 펌프질을 했던 건데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먹히지 않아요. 네. 네, 확실히 먹히지 않고. 택도 그래서 없어요. 좀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이한 현상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똥볼 쳐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꽃꽃장수 김관진은 네. 팩트는 아니에요. 인사를 안 한 것으로 사진이 찍히기는 했는데, 그 전에, 사진 찍히기 전에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진이 꼿꼿하게 있는 게 찍혀서 그렇지. 아니 도대체 뭘 보고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한 우리나라 장군이 김관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만들어내는 거는 참 하여튼 팩트는 아닌 것으로 네. 그거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팩트가 아니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박근혜 밑에서 저렇게 했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내 진짜. 그 사진 한 방, 네. 그때 그렇게 알려진 이미지 하나로 네. 그 양반은 참 그러니까 사람이 관운이라는 게 참 군인으로 알려졌잖아. 참 크래커 같은 사람이 무슨 참 군인이야. 참 크래커. 짜증나 네. 진짜. 네.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MB 각하께서 언제 좀 이렇게 포토라인 앞에 서실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뭐 네. 저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 조금 땅땅하게 해서 네.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뭔가 가시적으로 결과가 좀 나올 테니까. 연말 선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죠. 네. 최경환 의원이 여러모로 지금 좀 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애초에 이제 그분은 친박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라가 이리 모양 이 꼴이 되고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저렇게 됐을 때 저 양반이 저렇게 멀쩡히 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애저녁에 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서야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이미 지금 불구속 기소 돼가지고 네. 채용 비리 뭐 그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가 2017년 3월 달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뭐 여러 군데서 막 이제 보도가 나오고 네. 너무 명확하게 이제 좀 나오니까 원래대로 치자면 구속도 될 만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사가 나기 전이라 아하.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도 전이었고 네.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그냥 불구속 기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지금 뭐 재판 받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판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 와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억을 해 드셨다는. 네. 네.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바로 성명을 냈죠. 그게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왜 동대구역에 가서 해? 자기 대구 사람이라 이거지. 서울역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 아. 아니 설사 억울하다 하더라도 할복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네. 그거를 또 언론에서 저는 이제 종편으로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속보로. 네. 근데 빨간색 띠를 둘러가지고 최경환 동대구역서 할복 자살 이거를 포트를 달아가지고 넣었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거 자살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막 저래도 되나?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의심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라고 자청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갖췄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생각보다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죠.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이 남아있죠. 할복을 한다. 이 컨셉이 말이 되냐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나 조선의 컨셉이 아니야. 야쿠자야? 예. 네. 왜 할복을 해? 그러니까. 미친놈이. 진짜. 네가 할복하고 나면 막 피 쏟은 거 그거 치우기 귀찮아. 얼마나 더러운데 그게. 정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자살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니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준칙도 생기고 한동안 그 이제 언론에서 자살이 계속 잇따라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동반 자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서 자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걸 뭐 할복 자살하겠다고 이걸 코트로 속보로 달아가지고 내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걸 인용해주는 사람들이나 네. 참 좀 답답했어요. 그 할복 자살 안 해. 그리고 뭘 하겠어. 절대 안 하지. 바로 그걸 냈는데 네. 그 뒤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온 보도가 문건 장부가 나왔다. 네. 야, 굉장히 머쓱해졌어.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장부가 나왔대. 어떡할 거야? 우리 이게 몇 개 시리즈가 있잖아. 이정현 대표. 그렇지. 손에 장지진다. 네. 안 했잖아.
그렇지. 네, 안 했잖아. 정미용 아나운서도 뭐 탄핵안이 인용되면 뭐 목숨을 끊겠다 그랬나요? 네. 안 했잖아. 멀쩡히 잘 계십니다. 네. 안 할 사람입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정의당에서는 이런 의견도 발표했어요. 최경환 의원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할복 자살할 거니까.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확보하라. 된다. 아이, 신박해. 아. 좋아요.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로비성으로 대가성 있게 받았다는, 왜냐하면 최경환이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을 더 증액시키려는 의도가 있게 줬다라는 게 이제 준 사람들 측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기조실장에. 그러면 명백히 뇌물죄 아닙니까? 아유, 뇌물죄죠. 네. 네. 그것도 국가기관 돈을 뇌물로 봐도 참 신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재경부라는 곳은 뭐 기획재정부, 뭐 재경부 이쪽은 공무원고시를 봐가지고 1등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국가공무원직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부서, 가장 잘 나가는 부서거든요. 네. 가장 갑이에요. 어디든 돈 다루는 데가 제일 갑입니다. 모든 부서의 갑이에요. 네. 그냥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정감사 내지는 뭐 예산안 짜고 이럴 때는 그냥 거기 가서 살아요, 다들. 굽신굽신 한 번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사고하는 체계도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거기 수장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명백한 뇌물성이면 피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사건 말고도 본인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돌았겠습니까? 네. 뭐 뻔해요. 네. 그것도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이거의 프레임을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온 프레임이 있죠. 또 뭔 뽐뿌를 쳤을까? 이제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은 게 국정원이고, 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법무부, 검찰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도 자기들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다가 일정 부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럼 니네도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냐. 니네도 똑같이 하면서 수사를 할 자격이 되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약을 치기 시작했어요. 죽여버려야 돼, 진짜. 근데 이거는 내부를 소상히 돌아가는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네. 쓸 수 없는 기사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일보에선가 아마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수사의 방향 자체를 좀 틀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굴하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 정황이 있는 또 다른 현역 의원들이 있다고 기사가 스물스물 나오더라고. 그죠? 그렇죠. 아직 이름은 까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세우지 말고 싹 다 수사를 해가지고 용처를 싹 까봤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네. 검찰이 법무 준 거 오케이 그럼 수사해. 수사해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한번 보자고.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썼는지 그럼 부적절하게 썼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처벌하고 그냥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뭔가 싹 다 시스템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 일반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대중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뇌관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과연 올림머리를 하고 주사를 맞았을까. 이게 가장 저희 같은 대중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얘기일 것 같아. 일부 썼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순간 진짜다. 그러면 얄짤 없습니다. 네.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나가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돈 관리를 자기가 안 하니까 네. 그냥 해주는 대로 했겠죠. 그리고 최순실 도피 시에 2억이 더 필요했을 때 그 시기가 겹친다고 했잖아. 네. 한동안 안 주셔도 된다라고 잠깐 멈추라고 했다가 돈 필요하니까 2억 갖고 와 라고 했던 그 타이밍이 최순실이 독일로 나갈 때 그 타이밍이 겹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돈이 최순실에게 전달돼서 독일로 들고 나갔다. 그거 확인되면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죠. 네. 그건 뭐 시간만 기다리면 네. 물론 현금으로 썼고 다들 부인하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용처를 찾는 게 이제 쉽지는 않는데 뭐 하다 보면 이것도 뭐 꼬리가 밟힐 거기 때문에 그렇죠. 향배가 어떻게 될지를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뉴스는 야 이거 너무 많다. 우리가 진짜 지난 한 주에 뭐 이렇게 많았어 뉴스가. 뽑고 또 뽑은 거야. 거른 거야 내가 그거를. 네. 우리 MBC 김장겸 사장님이 드디어 해임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해임하여 의결돼가지고 뭐 MBC는 이제 파업을 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모두 막 울면서 다 이제 돌아가고 KBS만 남았는데. 주주총회에서도 의결을 했고 박문진이 그런 의견을 줬다고요. 퇴직금 주지 말라고. 네. 그래서 퇴직금 수령도 나가리 났습니다. 왜냐면 김재철 때 네.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네.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박문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임만의 의결함과 동시에 주총회 열어버렸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네. 사퇴를 못하게 본인이. 그래서 그냥 본인이 4억 되는 퇴직금도. 퇴직금을 못 받게 됐거든요. 네. 야, 김장겸 사장은 김재철 사장이 얼마나 미울까? 아, 저 새끼 때문에 내 돈도 못 받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네. 그 전에 뭐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이, 뭐, 충분히. 예, 네. 예상됩니다. 아무튼 속 시원하게 이제 김장겸은 날아갔고, 김장겸을 날아가게 이제 목청 높였던 김민식 PD는 지금 여기 회사로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화환을 한번 들고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네. 다시 한번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막 분주하실 테니까. 그렇죠. 지금 오시는 건 좀 그렇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름대로 이제 조직도 안정되고, 네. 인사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라.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보도 쪽은 아직 제작 거부를 풀진 않았고. 그렇죠. 네. 네. 나머지 부분들, 이제 예능이나 다른 부분들, 라디오. 이런 쪽은 이제 제작을 들어가고 있고요. 음. 무엇보다 MBC 다음 사장이 이제 선임돼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제일 또 크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성재 해직 기자가 올렸던 페북을 보니까 MBC 사장 새로 채용하는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가 어떻게 어플라이를 했고 그 어플라이한 사람들이 MBC에서 생방송으로 자기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한대요. 그걸 결과적으로 해서 이제 MBC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석희 사장이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깔끔하게 안 간다. 네. 선언하셨죠. 가면 어떡하나 좀 걱정했어요. 그때 우리끼리 기프로랑 둘이 얘기했는데 저는 안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안 가는 게 맞죠. 그쵸. 본인 캐릭터에도 안 가는 게 길게 보면 맞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누가 이렇게 명분 내지는 지금 본인 아니면 무너진 MBC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막 하고 설득하고 이러면 MBC 맨이고 MBC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가는 게 잘 된 것 같고요. 안 가긴 잘한 것 같아요. 네. MBC는 MBC 나름대로 다시 그 안에서 이제 무너진 걸 일으켜 세워서 가면 어떻게 해? JTBC 어떻게 해? 뭐 JTBC는 JTBC대로 하겠지. 홍석현 회장 뭐 이명박 비자금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MBC 사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제 내부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과의 조직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봉합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김민식 PD를 모시고 세레모니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때문이야. 그렇지. 그건 뭐 명백하지. 그렇지. KBS가 지금 아직 좀 답답해요. KBS는 지금 딱히 출구가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싸움이 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달라붙어서 한 거기 때문에 지지를 좀 이제 KBS에 좀 몰아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KBS의 노조가 하나가 아닙니다. 네. 비교적 사측이랑 밀접한 노조가 하나 더 있는데 그쪽은 고대영 사장이 이제 퇴임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복귀하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 퇴임 선언이 꼼수란 거는 누구나 알지만 그렇죠. KBS 새 노조는 굉장히 춥고 힘든 싸움을 한동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지지를 하고 진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MBC는 하여튼 다 찍었잖아요. 중지부를 멋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막 전면에 나서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더라. 아유 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뭐 하여튼. 그 매주 금요일마다 했던 돌마고가요. 이제 KBS, MBC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MBC가 들어간 뒤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돌리고로. 뭐 좀 짠하더라고요. 돌아오라 리셋 고봉순. 참.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은 어쨌든 쪼개져가지고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지난주에 전대를 해서 유승민 대표 체제로가 출범이 했죠. 전대를 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고. 전대를 했는데 국회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대하면 최소한 잠실체육관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공당인데 모일 사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조그만 데서 했대. 그러니까. 거기도 다 안 찼대. 약간 우리 같네. 약간 우리 같아. 우리는 그래도 원래 크다가 쪼그라든 게 아니잖아. 우린 원래 조그맸던 거니까 괜찮아. 이제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냉큼 이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랑 서로 만났죠. 정책연대, 선거연대, 그리고 넘어서 통합, 뭐 원칙적으로 좋다. 서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쌩 난리가 났죠. 호남의 어르신들이
막 이제 들 끓고 뭐 따로 사무실도 내고 막 이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유승민 대표를 만나고 온 다음날에 뭐 중진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뭐 싹 다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한마디 다 하더라고. 네. 네. 뭐. 할만하지. 네. 그 뉴스 공장에도 박지원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느물느물하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전 그분 참 방송 잘한다고 생각해. 아, 그럼요. 기가 막혀. 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뭐 우리도 생각이 있다. 뭡니까? 탈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탈당을 해?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래서 20명 내외로 우리끼리 교섭단체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데 야 이거 보통 일 아닌데? 그럼요. 네. 아니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를 처음 데려올 때 철학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그래서 정말 동지애를 느껴가지고 가자고 했겠어요. 그런 거 그냥 없지. 안철수의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남은 네. 브랜드 이미지와 네. 여러 지역에서 먹힐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갖다 쓰겠다는 안철수의 남아있는 팬덤을 좀 갖다 쓰겠다는 생각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데려올 때 이미 그래도 조금 성이 안 차는데 서로 케미는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게 정치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간적인 매력, 뭐 인간적인 카리스마,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형님 동생 내지는 뭐 이렇게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게 사석에서는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캐릭터니까. 양반은 뭐 이제 혼밥 드시는 것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캐릭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쉬웠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지만 뭐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앞에다가 내세워 놓고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리고 뭐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뭐 선례. 박근혜. 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름 그래도 동물적으로 그렇죠. 정치에 대한 감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있었지. 네. 그러니까 끼어들 때 끼어들고 빠질 때 빠지고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분위기로 눈치로 적당히 묻어가면서 여기서는 내가 좀 이렇게 쫙 가져야 할 때 네. 여기서는 내가 말을 들어야 할 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감각만 배웠었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이 혼자 밥을 먹어도 네. 그게 사람들이 뭔가 신비스럽고 카리스마, 네, 위험이 뭔가 좀, 있고 뭐 네,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자꾸 이제 포장이 되도록 공주의 품격 뭐 이런 식이었잖아. 적어도 네.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 최측근 식솔들은 네. 뭐 최순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한 20년 가까이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물론 문고리 뭐 3인방 누가 이런 누구를 사람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지. 네. 어쨌든 그래도 문고리 3인방이 20년 가까이 계속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네. 바깥에서 보기에는 약간의 신비주의 전략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대비가 되는 거야. 박근혜가 혼밥을 하고 있으면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카리스마 있고 위험 있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안철수가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새끼 또 친구가 없구나. 저 바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래. 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차이가 되는 게 네. 보좌관들이 뭐 지금은 더 바뀌었겠지. 근데 예전에 23명 바뀌었었으니까 그렇죠. 끝까지 남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신 그룹이 없잖아요. 없어. 네.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캐릭터인 것도 알지만 네.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고집은 또 좀 세야지. 고집은 또 거의 박근혜랑 삐까삐까 하는 것 같아. 네. 본인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라는 네. 전제를 놓고 그거에 대한 고집만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남 다른 중진들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국민의당 다른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반안 연대가 결성된데 그 이름이 뭐냐면 개혁 정체성 수호연대. 참 어렵게도 사신다. 되게 애잔하지 않냐? 네. 아, 개혁 정체성 수호연대. 수호연대. 네. 야, 그래서 저 개혁 정체성 수호연대 이름도 어려워. 발음하기 힘들어. 하여튼 개혁연대. 네. 개혁연대 안에 나머지 호남 중진들이 이렇게 단체로 힘으로 대항을 하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날 안철수 대표가 주재를 해서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21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일종의 이제 미니 의총인데 거기서 한번 개그장 띄고 토론을 해보자. 당의 미래를 위해서. 요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냥 계속 뭐 말도 안 되게 있다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개판 나고 그냥 끝날 거라?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뭐 하다가 소리 지르고 어쩌고 몇 명 나가고 뭐 이러다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당을 갈라설 만한 용기들이 있는 분들이냐? 저는 그렇게 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를 목표로 서로 활동을 하겠죠. 네. 예. 나올 거는 아니고 네. 쫓아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국민의당에 남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그럼 서로 누가 쫓아내느냐인데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기도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혼자 밥 드시는 그분이 어쨌든 대표거든요. 그렇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뭐가 있단 말이지. 네. 근데 쪽수는 이쪽이 더 많은데 뜯어져 나오면 둘 다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호남 쪽에서는 발등에 불이 급한 게 당장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안철수한테는 좋죠. 안철수 개인한테는 뭐 외연을 넓혀서 네. 뭐 유승민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만 네. 호남 사람들이 미쳤어요? 미쳤어. 그걸 보고 그냥 놔둬? 그 니네 뭐 하는 거야? 너 차라리 민주당을 찍지. 그렇죠. 민주당 잘하더만. 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호남에서 이제 다 밥그릇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렇죠. 호남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 네. 라는 절박함이 있고. 아, 정말 그 집은 정말 쌩 난리야 지금. 예. 근데 그런다 한들 안철수 입장에서는 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 밥그릇 떨어지는 거 하고 나는 어차피 대선 후보인데 뭐. 지금 싫다며 너희들이. 음. 그러면 나는 오히려 네. 싫은 너희들만큼 네. 유승민 쪽에서 들어오면 네. 오히려 뭔가 기회가 더 생긴다. 그러면서 야, 이제 무슨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그러니까 뭐 개혁적 보수는 뭐 그렇다 치고 네. 합리적 진보라는 말을 듣는데 전제한 거 아니에요.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다. 네. 아, 미친놈이야, 진짜. 야, 그래서 저렇게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지금 다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합리적인 내가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유승민. 거기에 숟가락을 싹 얹어가지고. 네. 왜냐면 유승민은 어렵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지하거든요. 그쪽은요, 그래도 색깔과 노선이 분명해. 어쨌든 고생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 지지를 하고 싶으면 왜 지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라고요. 짠한 마음 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또 숟가락을 얹는 거야. 이 합리적 진보라는 그걸 얹어가지고 와, 좀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빅텐트론이 언제적 빅텐트입니까? 반기문 쓰러지고 난 뒤에 빅텐트는 사라졌어. 그거를 또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네. 아니, 굳이 왜 텐트가 있어야 돼? 집 좋은데. 아니, 혼자 대선을 아직도 치르고 있어. 이 미친 양반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집이 따뜻하고 튼튼하고 좋아, 지금. 응. 그럼 왜 텐트에서 자, 춥게. 그러니까. 하여튼 좀. 뭐, 신문 나와가지고 배추나 날르고 앉아있고. 나 진짜. 좀 안쓰럽습니다. 네, 좀 짠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안철수 얘기를 매주 이렇게 조금씩 다루고 있긴 한데, 안철수 본인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어요. 네. 다만 저 아사리판이 향후에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면서 어쨌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의회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세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깨달은 바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본인의 이 여태까지의 그런 패턴들을 조금 바꾸고 본인이 지향하는 그리고 본인이 이것만은 꼭 이뤄야 되겠다는 가치, 철학 이런 걸 찾아서 그거에 매진하셔가지고 잘 해주길 바란다. 내공이 생기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공을 알아보고 그래 저거에는 한번 내가 걸어보자 라는 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심을 따라가시지 말고. 참 김프로는 사람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요? 난 뭐 예전역에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할 때 이미 끝났다고 봤는데.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기대를 잡고 해. 기대가 아니고 부디 잘해주길 바란다. 포장이에요. 네, 아무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저러다가요 바른정당이랑도 아무것도 못해 결국에. 아니 바른정당에서 굳이 뭐 바른정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요. 뭐 한석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일당만 들어오는 국민의당 선수들이 반가울까요? 전혀 안 반갑죠.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본인들이 잃어버릴 게 훨씬 더 많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쪽수도 적고 들어와봤자 의사결정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평정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다 가면 모를까. 대동단결해가지고 합시자. 그러면 모르겠으나.
안철수 씨는 명확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2012년 대선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랑 합당을 했잖아요. 그때 김한길 안철수 체제였단 말이야. 지금 유승민 안철수 체제로 갔을 때 김한길 안철수 체제의 그 복사판이라고요. 그 김한길 안철수 체제였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지리멸렬했는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네. 뭐 아무튼 똑같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끝장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네. 끝장 토론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네. 마지막 소식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결국 네. 목포를 떠나셨어요. 네. 추위가 그냥 강추위가 바람과 함께 와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헛헛했는데. 네. 네. 지난 16일 목포 신항의 세월호 선체 선수 앞에서 미수습자 5분의 가족분들이 이제 추모식을 하시고 우리는 오늘부로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 그리고 못 찾은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추모식을 하셨습니다. 참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고 있는데. 모두의 아픔이니까요. 네. 네. 이 추모식이요. 세월호가 침몰된 지 1313일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1300일이 넘게 저 모진 곳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요.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진짜 우리 가족이면 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우리 가족이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참 마음이 무거워요. 네. 네. 우리가 저분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끝없이 계속해서 위로해드리고 우리 나라와 사회가 계속해서 저 가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보면서 세월호 가족들한테 못된 모진 짓을 했던 언론이나 나쁜 놈들이 생각이 나서 울분이 좀 치밀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돈도 더 받아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뭐 나라 돈 저렇게 써가면서 왜 저렇게 매달려 있냐. 국회의원 시기나 되는 새끼들이 가지고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김진태 이런 애들. 보수 언론들 다 그랬지.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같이 유가족들 하고 있는데 앞에서 폭식 투쟁한다고 했던 그 미친 새끼들 있지. 정말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월호가 올라온 뒤에 세월호가 인양돼서 목포신항 거치된 지 221일 만이에요. 딱 221일 만에 더 이상의 이제 선내 조사나 수습은 의미 없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떠나 보낸다고 생각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접고 깔끔하게 이제 추모제 하시고 목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가족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만 있었다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근데 그 유가족들에 대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온갖 인신공격들을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 악마적인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뒤에서 네. 조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가지고 일부러 몰고 나가니까 네. 총대를 메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그럼 나쁜 거죠. 지난 정권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획책했던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찾아내서 색출해서 밝혀내서 단죄해야 됩니다. 네. 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베가 그렇게 막 기승을 부리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막 활동을 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네. 저 착한 사람들한테. 참 하여튼 그래요. 저도 네. 이제 기사 쓸 때마다 일베에서 참 빨간 줄 그렇게 긋더라. 그러면서 욕을 막 쓰고 뭐 이런 건 하여튼 그랬는데 네. 좀 짜증 나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목포신항을 떠나온 미수습 가족 5가족들에게 우리 김포쇼 가족들도 마음속으로 남아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쭉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뭐 나름 중요한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뉴스 많아. 야, 뉴스 너무 많아요. 네. 뭐 이번 주에도 또 많이 터지겠죠. 수능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토요일 다운로드가 저녁을 높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저녁에 계속 나와도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어쨌건 김프로는 아니고 저는 그냥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뉴스를 보고 사는 일반 대중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대중이에요 이제. 그래도 과거의 대중이 아니었던 당신. 저희가 이제 뉴스를 바라보면서 김프로쇼만의 시선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해나가는 거니까요. 네. 거기에 의미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슈들 네. 정리해가지고 찾아뵙고요. 이번 주 말은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저희는 내일 늦잠 잘 거예요. 항상 결정되어 있는 인사말이 있죠. 출근 잘하세요. 안녕. 안녕.